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51세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각자의 사연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죠. 저 또한 살다 보니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세상이 정말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내 사연도 다른 사람들처럼 파란만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생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이번 생애의 제 인생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연을 터놓으면 괜찮아질까 싶어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일찍부터 조경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전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딴 정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내기 정원사에게 일이 많이 들어오는 날보다 어쩌다 선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에게 오는 시기였습니다. 출장이 많았고 가끔 수목이식을 하러 지방을 가기도 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 전세로 집을 옮기는 날 아내와 전 부둥켜 안고 이삿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미안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아내도 힘들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기쁨의 눈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야 남들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었고 아이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에 저희 부부는 설레어서 이사 첫날에 잠을 설쳤습니다. 저와 아내는 부부이기 전에 친구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지 같았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개시켜 주기로 한 친구가 소개팅 자리를 펑크냈고 저에게 대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바람에 제가 대신 나가게 됐어요.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깨를 넘지 않은 단발머리에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꽃그림이 그려진 스커트를 입고 나왔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본다면 바로 아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잘난 것 하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고 아내와 연인이 된 후부터는 공부는 뒷전이었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결국 대학은 졸업을 못했지만 정원사 자격증을 따놓아서 정원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죠. 사회에 나와 돈을 벌면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전셋집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형편이 나아지자 먼저 아이를 가지길 원했고 2세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쉽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둘 다 크게 이상이 없다 했고 아직 30대 초반이니 좀 더 자연임신을 해보자고 권유해서 저희 부부도 자연임신을 원했기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의 도움을 받기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죠. 하지만 임신은 너무 안 됐고 점점 아내는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 몰래 일을 그만뒀고 다니지 않는 것을 숨기며 지내다 우연히 수목 소독을 하러 간 아파트에서 아내와 맞닥뜨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나 일 그만뒀고 3달쯤 됐어. 회사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서 때려치웠는데 뭐가 잘못됐어? 회사 때문인지 아이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마음 좀 편히 가지며 살기로 했어. 회사 안 다닌다고 말을 안 한 건 당신이랑 내가 그만큼 대화가 없었나 봐. 난 숨길 생각까지는 안 했고 어쩌다 보니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리고 오늘은 동네 언니가 여기 사는데 점심 먹자고 올해서 온 거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숨긴 거야? 당신의 이런 행동 이해를 못하겠어. 원래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아이도 못 가지니까 우습지? 집에 오면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매일 그놈의 나무만 껴안고 살잖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게 변했어. 아이는 나만 가지니?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서로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는 아이로 인해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병원의 도움을 받자고 이야기도 했지만 병원 가기를 거부했고 점점 부부 사이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못 잡아 먹을 정도로 상대에게 모진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아내가 너무 아이 가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아내를 생각한다고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내에게는 임신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결국 아내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아내가 따라주기만을 바랬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했지만 머릿속에서 나온 답은 한 가지야. 우리 아이 갖는 거 포기하면 어떨까? 난 당신만 괜찮다면 아이 없이 단둘이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 요즘은 일부러 아이도 안 갖는다잖아. 서로의 삶을 즐기려고 그러는 젊은 부부들이 많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10년이야. 이 일로 서로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고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 난 정말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러지 않아도 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아내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해온 세월들이 너무나 길었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세월 또한 많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쳐서 넘어지면 안 됐어요. 불안에 떠는 아내를 달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자 눈물을 보이는 아내를 다독여 줬습니다. 아내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10년을 넘게 정원사로 지내며 단골 손님도 생기고 나름 사는 곳에서 이름 있는 정원사가 되었고 제가 하는 일을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 대한 미련은 조금 있었지만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냈어요. 아내도 그런 삶을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결혼 생활은 이어졌고 아내와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수목도시 생태 관련 사업 연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했었어요. 독일에 조경 사업을 보고 배우는 거였는데 만약에 된다면 좋고 안 되면 말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운이 좋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독일에 가서 조경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4개월을 독일에 있어야 했고 아내를 혼자 둬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서 결정하기엔 큰 문제였습니다. 고민한 끝에 시청에 문의해서 배우자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신청 기간도 끝났고 그럴 만한 자리도 없다는 답을 들었어요. 이래저래 아내에게 선뜻 말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예민한 상태의 아내에게 그만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느라 매일 바빠? 일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퇴근이 늦잖아. 아무리 그래도 일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만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적당히가 없어. 적어도 일하고 들어온 나보다는 일찍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당신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너무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집안일도 신경 좀 써. 왜 갑자기 시비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며? 당신 지금 이렇게 나한테 화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독일 연수 합격했으면 좋게 말하면 되지. 왜 별것도 아닌 일로 화내면서 또 싸우자는 건데?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갈 거면 가. 당신이랑 나는 어떻게 닮을 게 없어서 서로 이런 걸 닮는지. 당신은 왜 말을 안 한 거야? 신청도 나 몰래 했더라? 솔직히 당신이야말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 나한테 짜증인데? 그냥 이참에 생각할 시간도 가질 겸 독일 가버려. 잔소리에 나도 지쳤고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얼마나 당신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든데. 독일 당장 가.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아.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잘 지내나 싶다가도 한 번씩 원래 행사처럼 서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싸우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 한 순간부터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둘의 삶은 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기보다 룸메이트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아내에게 무관심한 적도 있었어요. 항상 우울해 있는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방법을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능력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한 것도 저였고 아내에게 더 잘하겠다고 한 것도 저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부부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피 아닌 도피로 독일행을 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와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이렇게까지 멀리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서로 뭔가 풀지 못한 채 4개월을 헤어졌고 전 조경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났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독일에 온 지 3주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의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전화가 온지도 모른 채 통화가 눌러진 듯 했고 끊지 않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휴대전화에서 넘어온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연수를 지냈던 순간들이 모두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옷엔 이게 어울려요. 제 말만 믿고 이 옷으로 바꿔 입어봐요. 이 옷은 조만간 남편 오면 이야기할 거예요. 저 못 믿으세요? 남편 없는 동안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우울증 걸리고 신세 한탄하면서 안 좋은 생각만 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래요. 웃기죠? 결혼 생활이 길면 뭐해요.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지낸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독일에서 더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전화해서 더 있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부를 더 하다가 오라고 하려고요. 남편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저보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기대도 없어요.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한국에 있을 때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눈치는 챘지만 제가 부정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못 가지는 것에 대한 미련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오고 아내에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2마리 토끼를 잡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었고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말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소홀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짐작만 했고 역시나 짐작은 사실이 되어버렸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함께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외로웠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고 즐거웠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정말 아내만 사랑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온 기분이 드는지 자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이만 없었을 뿐이었지 모든 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머리가 아파왔어요. 아내에게 당장 전화를 받으라고 소리쳐보고 싶었지만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계속 말을 했고 간혹 아내의 웃음소리도 들려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전화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마음을 찔렀고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폰을 확인했는지 갑자기 대화 소리가 멈췄고 전화가 꺼졌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따져 묻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 묻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연수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고 몸이 그대로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는 아내의 부고 소식이었고 아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처남의 전화였어요. 처남은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실려와 수술을 했지만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처남에게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모든 장례식을 처남이 했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 손에 놓인 건 아내의 유골함이었습니다. 한동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득했고 왜 전화가 됐을 때 아내에게 전화해 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 텐데 저를 용서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결국 전 슬픔에 못 이겨 조경일을 못했고 나날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몇 년을 일도 하지 않고 지내다 독일에 가기 전 같이 조경일을 했던 동료가 찾아왔고 제 꼴을 보자 진심으로 걱정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가 그렇게 간 건 정말 유감인데.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만 있을 거야? 네가 독일 가기 전에 나한테 준 고객 명단 내가 그동안 잘 관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 술도 이제 그만 먹고. 이런다고 없는 재수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빨리 기운 차리고 내일부터 일해야 돼. 이젠 알도 풀리면 해충들이 알 까고 나올 때 됐다. 너 이렇게 마음고생할 시간도 없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수목 조경일은 겨울이 지나고 2월에서 5월까지가 나름 성수기였고 동료는 일부러 바쁜 시기에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에 하루빨리 아내를 잊고 일어서기로 마음 먹었고 다시 조경일을 손에 잡았어요. 역시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식물을 만지면서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아내를 조금씩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나무에게 한 것처럼 정성을 다했더라면 후회 같은 건 남지 않았겠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정원 손질 겸 수목소독 의뢰가 와서 평창동에 있는 고객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1년 정원관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날 방문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정원을 방문했어요. 계약을 하고 처음 방문하는 정원이라 손볼 곳도 많고 여기저기 나무들을 다듬기 바빴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추웠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던 참이었어요. 나무를 다 다듬고 수목 소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소독하는 동안 볼일을 보고 오겠다면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목에 소독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2층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2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문에 입김을 불어 무언가 적기 시작하는 게 보였고 2층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가 봤어요. 입김으로 창문에 쓴 번호는 샵 12930이었고 현관 비밀번호 같았습니다. 여자는 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고 너무나 간절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었고 유리창에 적힌 번호를 외워 현관문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라고 생각했던 숫자는 맞았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2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문을 열었더니 안에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여자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고 몇 번이고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 같았고 10년 전 강에 유골로 뿌린 제 아내였어요. 아내도 저를 보자 누구인지 알았고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혹시 당신이야?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은 세상 떠났잖아. 분명 내 손으로 당신을 강에 뿌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살아있었으면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긴 도대체 어디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당신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직도 정원사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 당신은 끝까지 나무만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난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당신 독일에 갔을 때 전화통화 버튼 잘못 누른 거 알게 됐고 내 목소리 다 들은 거 눈치챘어. 처음에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빌까도 했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더라. 당신에게 너무 미운 마음이 컸었어. 그래서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죽은 사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 내 탓만은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기도 해. 당신이랑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런 선택까지 했겠어? 당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는 회장님 댁이야. 그렇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회장님 댁에 와서 살았어. 날 엄청 이뻐해 주셨고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사랑받는 기분이 이런 거라는 걸 당신이랑 살면서 잊고 살았는데 회장님 덕분에 알게 됐어. 물론 재산을 안 받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당신하고 지낸 거랑 달라서 좋았어. 당신이랑 있으면 눈치 보이고 숨이 턱턱 막혔거든. 없는 살림에 내 걱정한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며 지내라고 해놓고 매일 일만 하는 당신이 보기 싫었어. 그런 말을 하기보다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더라. 그렇게 당신한테 마음이 떠나고 회장님이랑 사이가 좋아졌고 여기서 살게 된 거야. 아까 봤던 젊은 부부가 회장님 아들네이고 다 커서 만난 거라 날 엄마로도 안 보지만 어쨌든 난 이렇게 살고 있어. 아내의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너무나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는지 궁금했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제 탓도 있다고 했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당연히 아들이고 나고 회장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당신은 평생을 나무만 보며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랑 사니까 내 그릇도 커지더라. 그런데 어제 아들네가 날 부르더니 법원에서 받아왔다면서 서류를 내밀면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쪽 책임도 있는 거 아시죠? 솔직히 어디서 처음 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정말 황당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기대 이하이신 분을 데리고 오신 건 처음이라서요.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었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아버지 다음인 건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쪽하고 산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그쪽 앞으로 유산을 남겨놓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염치 없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뭘 했다고 유산을 받아요. 서류에도 가족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거 유산 상속 포기각서예요. 사인만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법원에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없다고? 네가 아빠한테 하지 못한 요도 내가 다 했어. 너 아빠가 필요할 때 어디에 있었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싸움질하며 그 뒤 수습하느라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지 알아? 유산을 받을 자격을 묻는다면 그건 너도 해당되는 말이야. 유산 받을 자격이 되니? 매일 사고만 쳐놓고 그래도 결혼하면 마음 잡고 잘 살려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사고 치면서 회장님 투자금 날려버렸고 너랑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네 이런 행동이 너무 웃기네. 종이 받아온 김에 내 것도 한 장 가져오지 그랬어. 나도 종이 받아올 테니까 네가 사인하는 게 어때? 마지막 가는 길에 아빠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저택의 주인인 회장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받으려 했고 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에게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회장님의 재산을 가지고 둘이서 다투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아내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문이 잠겨 있어서 아들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밖에서 잠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 정원에서 수목 관리를 하는 절 보고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고 정원사가 저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아내가 말을 하는 동안 정말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알던 천사 같은 모습의 그 아내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가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놀라웠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대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10년 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당신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도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돈 없어도 우리 나름 소소하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건 나만 그랬던 거야?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 분명 당신 유골을 강에 뿌렸는데 처남이랑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널 어떻게 할까봐 겁이 났어? 아니면 이혼이 하기 싫었던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싫은 거라면 순순히 이혼해 주려고 했었어. 왜 이런 수모를 겪어? 당신이 보기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관심 없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나한테 남겨주신 회장님의 유산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남편이 있기래, 아이가 있기래. 그렇다고 돈이 많기래. 당신이 아이 포기하자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끝났던 거야. 난 끝까지 아이를 가져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포기하자는 말을 해서 더 해보자는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마음 닫고 우리 둘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쉽게 안 되던걸? 그리고 돈이 좋긴 좋더라. 내 돈 아니라 눈치 볼 일도 없지. 펑펑 써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아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당신도 내 기억 속에서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지워지더라. 돈이 그렇게 무섭고 좋은 건 줄 이제 알았어. 난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없어. 만족해. 이렇게 변해버린 아내를 보니 그동안 견뎌냈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변해버린 게 제 잘못 같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숨이 막혔어요. 전 아내를 말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는 아니고 딴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뭔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알던 그 천사 같은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아서 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더 큰 상처의 말로 마음을 때렸고 전 말없이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문 열어준 사례는 내가 꼭 할게. 요즘 당신 일 잘 안 되면 같이 산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어. 유산만 받으면 이제 이 집에서 살 일도 없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당신이 조금 있다 아들 오면 겁 좀 주면 안 될까? 아마 겁먹으면 유산 상속 포기각서 쓰라는 말도 못할 거야. 남자가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내가 여자이다 보니까 날 무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당신을 보고 놀랐는데 이건 유산 받으라고 당신을 만나게 한 것 같아.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나 도와주면 내가 사례는 확실하게 할게. 당신한테도 좋은 제안 같은데?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야. 어떻게 온통 머릿속에 유산받을 생각만 하는지. 근데 당신 아직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 지금 유산받아야 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야? 10년 전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봤으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살아있기만을 바랬던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 줬잖아. 당신을 평생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당신을 딱 만나다니. 서로 구차한 사과나 변명은 그만하자. 곧 아들 오는데 나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도저히 그 자리에 있으면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자신이 없었으며 변한 아내가 무섭기도 했고 죄책감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천안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전화가 자꾸 울리길래 확인도 안 하고 받은 건데 처남이었어요. 처남은 10년 전 일에 대해 사과를 했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휴대전화를 든 손이 너무 떨려 두 손으로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매영, 잘 지내셨어요? 누나한테 매영이 다 알게 된 것 전에 들었어요. 죄송해요. 누나가 매영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왔어요. 처음부터 매영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나를 말렸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 같고 죄송합니다. 실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고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매영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누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처남이 들려준 이야기에 놀라고 말았어요. 아내는 유산 상속 포기각서에 끝내 사인을 하지 않았고 유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언장이 공개된 날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해요. 회장님은 유언장에 아들과 며느리와 이혼한 전처에게 유산을 남겼고 정작 마지막을 함께한 아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힘들어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을 줄 알았던 유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내가 느꼈을 허망함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처남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끊고 안 보며 살아야 하는데 병원에 있다는 아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뒤돌아보지 말자고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자꾸 몸이 아내가 있는 병원 앞으로 저를 데리고 옵니다. 아직 아내를 마주할 용기는 없는데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다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대로 영영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건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남기게 됐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